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의 김종인 교수입니다. 아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토양수분 센서 가지고 자동관수 시스템 만드는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가 측정하는 부분이 어디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센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기후변화랑 도시화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많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농업용수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한 토양수분 센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근데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실제로 작물이 수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먼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이 얼마만큼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식물을 기준으로 물을 줬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X축에서는 식물이 얼마만큼 물을 땡기고 있는지에 대한 수분 포텐셜 값이 보여지게 되고요. Y축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연간 강수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생산량이 달라지게 되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셨을 때 강수량이 많으면 그만큼 더 생산량이 많아지거든요. 작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물이 너무 많아서 과습한 상태로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좋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만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은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의 그런 식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조를 주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혹은 얘네들을 수확한 다음에 얼마만큼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조금 물이 좀 부족한 형태로 키워주게 되면 어디 가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 같은 거를 생산을 할 때, 과체류라고 하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혹은 과수류들을 생산을 할 때 여러분들 달달한 사과가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밍밍한 큰 사과가 좋으세요? 아마 달달한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품질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건조를 주면 좋은데, 과연 적당한 건조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적당한 건조냐?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조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관수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했던 실험인데요. X축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Y축은 실제 토양수분 함량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처리구에 따른 변화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가장 습한 한 40% 정도의 수분 함량, 그 다음에 30%, 20%, 10% 정도의 수분 함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식물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마다 식물의 측정치들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건조 중에, 그리고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그냥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얘네들이 저희가 기존적으로 얘네들을 셋포인트에 도달한 이후를 보고 나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공전도도라고 하는 부분은 작물이 얼마만큼 기공을 열고 있느냐를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 성향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X축에서는 수분 함량, 그 다음에 Y축에서는 각각의 기공 전도도와 광합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건조 진행 중에는 물이 조금만 모자라도 바로 기공을 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물을 뺏기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려요. 어떤 문이요? 증산을 하기 위해선 기공을 열어서 물을 빼내게 되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 물 뺏기기 싫은데, 그러면서 기공을 닫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건조 진행 중에는 그랬지만, 건조가 된 상태에서 다시 물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특정한 수준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20%와 30%에서는 다시 기공전도도와 광합성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0%에서는
너무 건조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기공을 열거나 광합성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매우 부족했던 걸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또 다시 바질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바질은 아마 피자에도 많이 올려 먹고 여기저기서 사용하는 허브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세 수준으로 수분 함량을 조절을 해주게 되고, 하나는 조금 더 다르게 낮은 수준에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가득 주는 형태로, 아까 전에 그 유지해 주는 거는 필요한 만큼만 물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낮은 수준에서 충분히 물을 줘서 다시 내렸다가, 충분히 줘서 내렸다가, 이게 일반적인 농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30%에서 물을 가득 준 거랑 45%를 유지해 준 애들의 평균 수분 함량 값은 같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과연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좋은 논문, 그 좋은 학술지에 저희가 보통 JCL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학계에서 인정하는 상위 10% 아주 뛰어난 논문에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했던 것들이, 관수 방법을 다양하게 줬을 때, 그리고 그 처리구의 셋 포인트를 다양하게 줬을 때 얘네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생육에도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는 그 안에 있는 페놀 물질 함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건조가 됐을 때 식물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건강에 좋은 페놀 물질들을 많이 생성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 내용과는 다르더라고요. 계속 필요한 수준을 잘 유지를 해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페놀 함량이 나오게 됐고요. 기존에 나왔었던 연구 결과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항산화 반응이나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줬었던, 필요할 때 물을 가득 줬던 것들에 비해서 계속 필요한 만큼만 유지해 줬던 것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했을 때 그런 유용물질 함량들이 올라간 거를 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분 함량이 적게 되면은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유용물질까지 낮게 나타난 결과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관수를 해야지 좋은 품질의 산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스마트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관수와 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을 기준으로 두기 위해서는 식물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자기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식물 환경의 경우는 원예 작물과 같이 품질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권 환경을 측정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식물이 물을 먹는 근권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권 환경에서 저희가 물을 줄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물이 과연 작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충분한 만큼의 물을 주게 되면은 작물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물을 먹게 되면 굉장히 목도 마르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단순하게 건조장애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건조장애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는 식물이 세포를 갖다가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팽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점점 더 저하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시들어가게 되는 위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건조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과습하게 된다면요. 물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식물 뿌리는 물만 먹고 양분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로 그 부분까지 가득 차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돼서 얘네들이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습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뿌리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토양이나 그런 배지 같은 곳에는 많은 비료 성분들이 있게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걔네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좋은 수준은 도대체 무슨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토양에 있는 혹은 배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토성에 대해서 고상, 액상, 기상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상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그런 고형 물질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토양 안에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기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극에 따라서 토양 입자 사이의 틈에 물과 기체가 섞여 있게 됩니다. 이 공극 사이에 만약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기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물이 적게 되면 기체가 많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물과 기체와 고체, 다시 말해서 기상과 액상과 고상의 비율이 매우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될 부분은 그 중에서 액상 부분, 다시 말해서 물이 얼마만큼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느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 혹은 배진의 수분을 보게 되면 무효수분과 유효수분 그리고 과다수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게 필요할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수분, 무효수분 그리고 과다수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F라는 단위가 있어요. PF라는 단위는 약간 예전에 사용했던 단위긴 한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최근에는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다른 압력 단위로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F라는 단위는 뭐냐면요. 토양 입자 같은 경우는 입자는 물을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야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입자가 수분을 땡기고 있는데 이 땡기고 있는 힘만큼의 힘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만큼 토양 입자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 입자에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한 힘을 갖다가 보여줄 때 PF라는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otential Force라고 하게 되는데 수주의 높이, 다시 말씀드려서 물기둥 높이를 다양하게 주어서 만약에 물기둥 높이가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압력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 보유력, 토양 입자의 수분 보유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PF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수주의 높이에 따라서 그 높이를 센티미터를 로그화 시켜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물기둥의 높이가 10cm다 라고 한다면 10cm를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물기둥 10cm에서의 압력이 PF1이 되게 되고요. 물기둥 높이 100cm, 다시 말씀드려서 1m에서의 그 압력을 갖다가 우리는 PF2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PF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토양은 물을 많이 땡긴다는 거거든요. 언제 땡길까요? 물이 없을 때 땡기겠죠. 그래서 PF 값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건조한 상태고요. PF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많은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PF를 조금 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용되는 원래 과학적인 용어로 사용했을 때는 킬로파스칼 값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그 보시다시피 그 센티미터 값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미터 값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킬로파스칼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물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이름도 먼저 한번 알도록 할게요. 결합수, 흡수, 모관수, 중력수, 영어로도 뭐 combined water, hygroscopic water, capillary water, gravitational water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게 되는데 결합수는 식물이 절대 이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토양 입자가 난 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입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교질물의 성분으로 존재하는 수분이 바로 이 결합수입니다. 흡습수는요, 토양 입자가 있을 때 주변에 습기만 있어도 그 습기를 같이 머금는 정도를 흡습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흡습수랑 결합수 같은 경우는 식물이 먹고자 하더라도 토양이 내주지 않는 물이에요. 자, 근데 모관수라고 하는 거는 capillary water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모세관에 의해서 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식물이 이용하기 되게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잡고 있기도 그냥 루즈하게 잡고 있고 내주기도 쉬운 물이기 때문에 이 모관수가 작물이 이용하기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중력수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물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토양 입자에다 물을 줬을 때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자는 물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물을 잡고 난 이후에는 그 물들이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 물을 우리는 중력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PF 값과 이 중력수, 모관수, 흡습수, 결합수를 보시게 되면은 PF 한 2.5 정도까지를 우리는 중력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PF 4.5 정도까지를 모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조금 더 건조해지는 거죠. PF 값이 더 올라가서 7 정도까지 가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흡습수라고 하게 되고 7 이상에서는 결합수라는 이름으로 토양 수분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관수가 실제로 식물이 이용하기 좋은, 식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이 되게 되고요. 흡습수와 결합수는 너무 토양이 땡기고 있다 보니까 식물한테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효 수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력수 역시 어느 정도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빠져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유효 수분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 물을 갖고 있는 부분과 얘네들이 얼마만큼 땡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옆에 보여지는 왼쪽 위에 보여지는 그래프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X축에서는 토양 수분 장력을 보여주고 Y축에서는 용적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부피 중에 이 토양 부피 중에 얼마만큼의 물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토양 수분의 종류 중에 중력수와 모관수 그리고 결합수와 흡습수가 있었어요. 흡습수 다음에 결합수였죠. 근데 얘네들은 토양 수분의 종류지만 실제로 이 물들 중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들을 얘기를 할 땐 또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토양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 그 능력치를 보여주는 단어들인데요. 최대 용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토양이 얼마만큼 물을 가장 높이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극 부분까지 물로 가득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력수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PF가 0인 상태입니다. 그냥 가득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최대 용수량입니다. 이때 작물은 잘 자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너무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뿌리에서 호흡을 못하겠네? 산소 부족이나 아니면 용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력수가 빠져나간 다음에 토양에서의 수분 함량을 우리는 최대 용수량이 아닌 포장 용수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field capacity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PF 2.5,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수가 한 PF 2.5까지 있었었는데 중력수가 빠져나간 다음에 모관수가 가장 많이 차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우리는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작물이 물 먹기가 가장 좋은 수준이겠죠. 근데 점점 작물이 물을 이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슬슬 시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들기 시작하는 점이 두 가지 정도의 점이 있게 됐는데 제일 처음으로 지상부가 시들어가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초기 위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emporary wilting point라고 해서 PF 약간 한 4 정도 수준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영구 위조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기 위조점에서는 위에 시들었다가 다시 물을 주면 얘네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구 위조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수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죽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구 위조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작물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초기 위조점, 영구 위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물을 유지를 시켜줘야지 작물이 잘 자랄 것인가? 필드 캐패시티라고 하는 포장 용수량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포장 용수량과 초기 위조점 사이에서 주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장 용수량은 토양에 따라서 아까 한 2.5에서 2.7 정도의 PF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kPa 단위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초기 위조점이 마이너스 1000kPa 정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100kPa 혹은 PF 3.0 정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점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배지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무토양 배지하고는 다른 상태에서 토양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토양이 물을 보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X축에서는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 얼마만큼 땡기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다시 내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축에서는 전체 부피 중에 이 토양이 얼마만큼의 물을 갖고 있느냐 보여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직선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부위에서는 급하게 떨어지고 어떤 부위에서는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장 용수량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kPa 정도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0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 표에서는 마이너스 10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10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 오른쪽에서 보면 중력수라는 말이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이제 유효수분 중에서 모관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장 용수량 지나고 나서는 흡습수가 나오는 흡습계수도 나오게 되고 위조계수라는 말도 나오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토양의 수분을 얼마만큼 잘 내줄 수 있느냐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최대 용수량과 포장 용수량, 초기 위조점, 영구 위조점을 용적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전체 부피 중에 얼마만큼 물이 있느냐라는 형태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중력수와 모관수와 흡수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단순히 경험에 의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정해진 수치에 대입을 해서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조금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식물이 자랄 토양에서의 수분 함량은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과다 수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중력수가 있을 때는 이 중력수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포화 상태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모관수가 가장 차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포장 용수량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ield capacity였죠. 근데 이 유효 수분이 다 모관수인데 모관수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흡습수랑 결합수만 남는 무효 수분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타겟을 잡아야 될 게 위조점까지 잡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기 전인 초기 위조점 전에 미리 물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F 값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포장 용수량은 한 2.5, 초기 위조점은 4, 위조점은 4.2 정도의 PF를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초기 위조점은 3 킬로파스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100킬로파스칼 정도가 실제로 물 주기에는 가장 적합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스트레스도 싫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물이 많은 상태로 포장 용수량에 가까운 상태로 물을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PF 값을 말씀을 드렸고 PF뿐만이 아니라 킬로파스칼이라는 메트릭 포텐셜로 다른 수준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킬로파스칼과 PF 값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위만 조금 다르고 얘네들의 계산식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그 용적 수분 함량이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VWC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는 Volumetric Water Content라고 해서 전체 부피 중에 그 안에 얼마만큼 물의 부피가 차지를 하게 되느냐. 근데 그 밑에 있는 PAW라고 하는 거는 Plant Available Water라고 해서 그 전체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피 중에 물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이 중에 얼마만큼 물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Plant Available Water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가정들이랑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쉬울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보통 용적 수분 함량 기준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용적 수분 함량이
토양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부피 중에 얼마만큼의 부피가 물이 돼 있느냐를 측정하기 가장 좋은 센서는 FDR 센서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양한 수분 센서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FDR 센서는 전체 부피 중에 얼마만큼 물이 있지 측정하기에 제일 좋은 센서인데, 이게 전체 부피 중에 이만큼 있다고 해서 물을 잘 내줄 것이냐?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FDR 센서보다는 실제로 얘네들이 잘 내줄 수 있는 수준의 수분 장력, 다시 말해서 텐션을 측정해주는 관계식을 보여주는 수분 보유 곡선을 이해하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수분 보유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계들이나 다양한 다른 기자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수분 보유 곡선 같은 경우 X축은 얼마만큼 물을 땡기느냐, Y축은 얼마만큼 현재 용적 수분 함량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관계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여주는 이 그래프는 아까 보여줬던 그래프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그래프는 토양이었고 얘는 무토양 배지라고 하는 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필드 캐패시티라고 했던 포장 용수량 그리고 초기 위주점하고 개념이 달라버리게 돼요. 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노지 스마트팜도 물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하긴 하지만 지금 상토를 가지고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토와 토양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토양 수분 보유 곡선, X축에서는 킬로파스칼 혹은 PF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Y축에서는 용적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전체 부피 중에 얼마만큼 물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녹색은 클레이 소일, 다시 얘기해서 식토, 점토가 많은 흙이고요. 회색은 샌디 소일, 모래가 많은 흙이에요. 아, 이해가 되다시피 모래가 많은 흙은 물이 쭉쭉 빠지겠죠. 그래서 PF 값이 낮았을 때 1에서 2 사이에서 물이 쭉 빠져버려요. 무슨 말이죠?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샌디 소일 그리고 클레이 소일,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토양은 한 PF 2.5 정도에서 포장 용수량을 갖게 되고요. 3 정도에서부터 벌써 초기 위조점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PF 4.2까지가 영구 위조점이 되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PF 2.5에서 3 정도 사이에 있는 포장 용수량 사이에서 키워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은 샌디 소일 같은 경우 말고 클레이 소일이라고 하는 점토가 있는 흙에서의 실제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만큼 되느냐 보시게 되면은 한 25%에서 35% 사이에 있는 용적 수분 함량을 실제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부피 중에 한 10% 정도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밑에 있는 샌디 소일을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만 수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에서 식물 키우는 게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물을 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좁은 범위에서 계속 물을 식물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근데 이 빨간 그림은 무엇이냐? 무토양 배지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피트모스입니다. 아마 피트모스는 여러분들 작물 키울 때 상토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보이는 그 녹색 그림과 회색 그림과 너무 차이가 나요. 그죠? 얘는 완전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상토는 특히나 피트모스 베이스로 되어 있는 상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물을 식물에게 잘 주는 구간이 토양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PF 1에서 2 사이 킬로파스칼 값으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킬로파스칼에서 마이너스 10킬로파스칼 정도만 식물이 이용하기 좋은 물이 되게 되고요. 얘네들을 easily available water하고 water buffering capac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식물이 이용하기가 좋은데 이 부분의 범위를 보게 되니까 얘는 40%에서 80% 정도의 용적 수분 함량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점토가 많은 흙 같은 경우는 수분을 잘 보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이 식물을 키울 때 이용할 수 있지만
원예용 상토 같은 데서 사용하는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전체 부피의 40%만큼의 물을 작물 생육에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서를 사용할 때나 기준을 정할 때 상토와 토양은 매우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상토 같은 경우는 토양과 다르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kPa에서 마이너스 100kPa 정도, 다시 얘기해서 pF 값으로는 한 2에서 3 사이에 있는 부분이 식물에게 잘 물을 줄 수 있는 기준인데요. 상토는 pF1에서 pF2까지, 다시 얘기해서 킬로파스칼로는 마이너스 1kPa, 마이너스 1kPa에서 마이너스 10kPa이 좋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센서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FDR 센서라고 말씀드렸던 센서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센서인데요. 얘네들이 가장 지금 많은 산업체에서 이용하기 편한 센서들로 나오고 있고요. 가격도 약간 저렴한 부분에서 조금 가격이 있는 데까지 그 레인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토양 수분 함량을 용적 수분 함량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조금 있다가 센서들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의 장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토양 내에 있는 수분 함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변해왔지, 그리고 언제 물을 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센서의 값을 기준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물을 주게 되면은 건조도 원하는 만큼 줄 수 있게 되고요. 정량적인 건조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그 토양 내에 얼마만큼 비료 성분을 갖고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래서 그 토양 내에 있는 비료 성분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EC라는 게 있어요.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센서도 개발이 돼서 실제로 비료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비료량이 부족하면은 비료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센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토양 수분 장력 센서도 조금 다시 개발된 그런 제품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자동 관수 시스템, 토양 수분 센서 기반으로 자동 관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 수분 센서가 요 안에 토양에 박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게 됐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센서에 있는 값을 컴퓨터가 읽고 판단을 해서 물이 지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물을 켜줘야지 라고 해서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은 필요한 만큼만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은 언제가 물이 들어가야 될 시점으로 센서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물을 줄 때 언제 얼마만큼의 물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냥 모식도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모식도와는 다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센서를 쓸 것이냐? 저희는 얘네들을 실제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산업에서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센서가 가장 좋을까요? 물론 우수한 성능 좋겠죠. 하지만 농가에서는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성비라고 하거든요. 실제 가격과 성능의 그거에 대한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능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얘네들을 밖에서 키우기도 하고 농지에서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또한 한번 설치한 다음에 얘네들을 관리하기가 또 수월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갖고 있는 센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장 저렴하게 나왔던 센서 중에 하나가 석고 센서라는 게 있어요. 석고 센서는 어떤 전기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전선을 연결을 하고 그거를 석고로 이렇게 싸준 겁니다. 그래서 석고가 여러분 분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만약에 분필이 물에 적시게 되면은 축축해서 전기를 조금 더
잘 전달을 해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건조한 상태라고 한다면 전기 전달이 좀 덜 될 겁니다. 그 값을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물이 있느냐를 측정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센서였는데, 얘네들의 단점은 물 속에, 그러니까 토양 속에 계속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점점 녹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전기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거기서 측정되는 값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텐시오메터라고 하는 거는 토양 수분 장력계라고 하게 되는데,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 무슨 빈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채워 넣고 실제로 그 토양이 얼마만큼 이 물을 땡기느냐를 압력계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장력을 측정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단점은 만약에 이 센서에 있는 부분이 조금 토양하고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토양의 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공기의 장력을 측정해 주게 돼요. 그럼 물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게 되고, 물도 계속 채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센서가 보통 유전체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전체 상수를 이용하는 다이엘렉트릭 센서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유전체 상수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전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토양이라고 한다면 그 토양 내에는 공기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유전체 상수라고 하는 게 토양에 있는 것 중에서 물만 좀 특별하게 커요. 한 80 정도의 유전체 상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토양에서의 유전체 상수값을 측정을 하면 거의 물이 그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을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 게 다이엘렉트릭 센서인데, 이 종류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TDR이라는 게 있고 FDR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TDR의 경우는 조금 실제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사실 시중에서는 TDR 센서라고 하고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TDR이라기보다는 FDR인 경우가 더 많고요. TDR은 가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FDR 센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가격도 적절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읽혀지는 값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단점은 보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센서별로 그냥 모든 값을 정확하게 읽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얘네들이 유전체 상수를 측정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토양이나 상토에 따라서 이 유전체 상수 값이 다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는 값에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래프와 같이 상토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센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 값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여러 센서들은 전압값이나 전류값이나 이 전압값이나 전류값을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나오게 되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값, 만약에 지금 온도가 100도라고 하면 안 믿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아니거든요. 근데 센서는 100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0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로 바꿔주는 게 바로 보정이라고 하는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DR 센서의 단점은 정확한 값을 보여준다라기보다 유전체 상수 값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수분 함량에 따라서 센서 값을 갖다가 보정을 해줘서 센서 값을 다시 반대로 알고 있는 수분 함량 값으로 바꿔주는 보정 값이 필요해 주게 되고요.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센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상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는지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러한 보정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길게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연구에서는 보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체적인 그런 형태가 있게 되고, 거기서 필요했을 때 물을 주게 되는 기준을 선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토는 거의 비슷한 베이스로 갖다가 만들어주는 무토양 배지입니다. 근데 토양 같은 경우는 미네랄 소일이라고 하게 되는데 점토 함량에 따라서 그리고 모래 함량에 따라서 얘네들이 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분 보유 곡선과 그리고 실제 용적 수분 함량과 걔네들을 잘 이해하면서 FDR 센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이 용적 수분 함량과 실제 이에 해당하는 킬로파스칼 값 혹은 PF 값을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맞게 되는데요. 토양과 상토의 아까 기준이 달랐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토양의 경우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00kPa 정도, 상토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kPa 정도 PF 값으로 하게 되면은 상토는 1에서 2PF, 토양은 2에서 3PF 정도가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의 측정 범위나 FDR 값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진행할 부분이 실제 이러한 센서 기반으로 이용했던 자동 관수 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얼마만큼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